안녕하세요. 네, 미영쌤입니다. 네, 오랜만인 것 같죠? 네, 이제는 이제 노인간호 차례인데요. 노인간호는, 성인이 그냥 나이가 많아. 65세 이상이야. 그래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에 의한 또, 그에 대한 질병, 그러고 나면 내가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가간호를 받든, 내가 시설로 요양기관으로 가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제가 3개로 나눠서 파트별로 해서 노인간호 강의를 이론 강의 1, 2로 나눴습니다. 자, 열심히 또 노인간호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아시죠? 구독과 함께 친구분들에게도 소개시켜 주세요. 이론을 탄탄하게 하고 문제풀이 하고 요점 정리 다시 또 하고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미영쌤은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번 노인간호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우선 노인은요, 정의는 65세 이상을 뜻합니다. 자, 1번 노인의 이론적 배경인데요. 요거 가끔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고령화 사회는 몇 %냐, 고령 사회는 몇 %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고령이니까 노인이겠죠?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몇 %? 7% 이상이 고령화. 아, 고령사회로 가는 길목이구나. 그럼 고령사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몇 %야? 15% 수준. 그렇구나. 그러면 진짜 노인 인구가 많다는 거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세요.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사회에 들여왔습니다. 요거 시험문제 단골인데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된 원인은 하고 이게 단골 시험 문제입니다. 뭘까요? 출산력의 저하. 만약에 아가들을 엄청 출산을 잘해. 출산율, 영유아의 출산율이 높아. 그럼 노인 인구가 많아진들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출산력은 계속 떨어지는데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노령화가 더 두드러지겠죠. 그러면 생산 인구가 떨어지게 돼서 생기는 문제들이 이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 노인 인구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시험들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인구 노령화가 더 빨리 오느냐야. 맨날 뉴스에서 나오죠. 출산력의 저하이다. 출산력의 저하라는 건 뭐다? 생산 인구가 떨어진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노령화의 지수인데요. 요거 분모는 뭐야? 0에서 14세에 아이고 이 친구들도 도움이 필요하고 생산을 할 수 없는 인구 분의 65세 이상. 아, 노인이구나. 분자입니다. 이분들도 생산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모도 생산을 못하는, 자, 분의 분자도 노인 중에 생산을 못하는 인구입니다. 곱하기 얼마야? 지수니까 100입니다. 자, 그래서 분모 뭐야? 0세 14세, 분자 65세 이상, 곱하기 1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노인 건강 문제의 특성인데요. 요거 객관식으로 시험들 꽤 잘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발병하기보다는 동시에 몇 가지? 2가지 이상. 그러니까, 아이고, 허리야. 이러지만. 허리만 아프겠어요? 네,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다 아픕니다. 근데 노인질환은 질병의 증상과 징후의 발현이 어떻게 비전형적이다. 그 뜻은 뭐냐면 왜 우리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배가 아파. 그럼 일반적으로 소화불량을 의심할 수 있어. 그쵸? 증상으로. 근데 그게 딱딱딱 떨어지게 나타나는 그런 징후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소화불량, 소화제 먹으면 바로다. 그쵸? 근데 어르신들은요. 이것이 노환으로 인해서 노인의 질병이냐 아니면 그냥 정말 위암일 수도 있는 거고 소화불량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이 많이 어렵습니다. 노화와 질병이 아주 구분이 딱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예측이 어렵고 또 비전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성은요. 이게 급성이고요. 이렇게 아파오는 건 뭐야? 만성인데 노인이니까 급성보다는 뭐겠어? 당연히 만성적이고요. 복잡해서 장기적인 관리와 폭넓고 다양한 준비가 요구된다. 노인분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딱 해서 딱 치료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아이고 뭐지 이게 원인이 뭐야 검사 하나만 해서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래서 그런가 심리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 노안의 문제 다 겹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의학, 간호학, 사회심리학, 경제학 등의 전반적 접근에 의해서만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의학적인 부분, 그냥 간호학적인 간호사가 또 봐줘야 되는 거, 사회심리학적인 건 이제 복지학도 같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까지 다 같이 모두가 함께 들어가야 된다. 보건의료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의료비 부담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힘들어? 가족이 힘들어요. 사실 본인의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노인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노인분들을 뜻하는 거고요.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우선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봐야죠. 전문가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방법을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만 이상하면 네이버 찾아보고 바로 병원을 가지만 어르신들은 아이고 그냥 소화 좀 안 된 거예요. 오늘 그냥 굶고 그냥 내일 죽 먹으면 돼. 알고 봤더니 위암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고 우린 그때는 그냥 된장찌개 먹으면 다 나았어 이러시는데 자 그런 식의 이제 늙었으니까 라고 자꾸 이렇게 미루시는 부분이 많으세요. 그러다 이제 또 질병도 키우게 되는 일도 많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도움을 자꾸 기피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 전문가 도움을 아주 절실하게 이렇게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지원이 돼야겠죠. 그쵸? 그다음 임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제는 살 날보다는 아무래도 돌아가실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그래서 임종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데 혼자 외롭게 돌아가시지 않도록 그리고 또 질병도 빨리빨리 조기 발견해서 최대한 아프지 않게 통증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게 가장 필요하겠죠. 자, 별표 한번 보실까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가 사회학적, 보건학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사회학적이나 보건학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고령화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치매를 찾으셔야 되세요. 치매는요, 본인은 난 지금 어디냐, 누구냐, 가족은 누구지? 다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나도 내가 가스불에 불을 많이 올려놓고 불이 나고 있어도 내가 저 가스불을 꺼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시고 탈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 못 하고 119를 생각 못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당장 치료할 수 있는 문제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가족들이 우선 되게 힘들겠죠. 그리고 본인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도 점점 나빠져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건학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치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요양원, 요양시설, 재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런 나라에서 사회학적으로 많이 책임을 져줘야겠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노인 발달 과제입니다. 자, 노인분들도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노인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 체력 및 건강 쇠퇴에 대한 적응. 그러니까 아직 노인이신데 자꾸 뛰시다가 넘어지실 수도 있는데 위험한데 그런 것들 있잖아. 건강 쇠퇴에 대해서도 내가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겠죠. 미리 체력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은퇴 및 수입의 감소에 대한 적응도 하셔야 돼요. 예전에 쓰시던 이렇게 쓰시면 수입은 정해져 있고 점점 줄어드는데 그쵸? 많이 힘드실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서요.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적응인데요. 이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사별적인 부분이. 그래서 배우자분이 떠나갔을 때 그 외로움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겠죠. 그죠?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인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배우자분이 많이 계시다면 배우자분과 함께 주변 분들하고도 친밀하게 지내면 외롭지 않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서로 같은 연령대니까 얼마나 이해하기 편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본인 고집도 좀 많이 꺾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본인 성격도 많이 꺾어야 될 겁니다. 그쵸? 사회적, 시민적 의무를 다할 것.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합니다. 뭐 길거리에 뭐 정말 쓰레기 하나 떨어지면 노인으로서 아니면 연세 드신 분으로서 그걸 주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민적 의무라는 건 세금을 내야 된다면 세금을 다 내야 되고요.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어르신들 다 모이세요. 오늘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와서 들으시고 뭐 손자, 손주들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런 교육도 참여하는 것도 시민적 의무, 사회적 의무에 속해요.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 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도 노인의 의무예요. 그쵸? 만족한 주거 환경을 미리 정비한다. 뭐 불나지 않게 시간이 지나면 왜 가스버너 따다다다닥 잠기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노인분들 추위에 약하시잖아요. 그런 보일러나 이런 여러 가지들도 미리미리 다 구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사업인데요. 노인 간의 목표를 볼게요. 개개인의 노인이 노화 과정에서 최대한 자립성을 갖도록 돕는다. 이건 뭐냐면 내가 늙었어. 그래도 내가 늙었어도 내가 알아서 조금 뭐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뭐 누구에게 막 의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자립성을 갖도록 노력을 한다. 나 혼자 씻고 나 혼자 집안일 하고 나 혼자 병원도 가고 이걸 뜻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지만 그건 최소한이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노인 간호시 4가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러고 나옵니다. 노인에 대한 이해, 그렇죠? 노인을 간호하는데 할머니들이 이게 이해력도 떨어지고 말이 좀 느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은 말을 반복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 듣기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이해하기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노인 간호를 할 때 첫 번째는 노인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하고 내가 노인 간호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개별적 접근이라는 건 다 고혈압 환자라고 해서 똑같지 않아요. 한 분 한 분이 다 원인이 다를 거고 관리 부분도 다를 거고 요인도 다 다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개별적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예방적 접근인데 노인분들은요 조금 깜깜해서 우리 같은 경우 이게 피할 수 있어요. 깜깜해도 그죠? 근데 노인분들은 깜깜하고 뭐가 걸리면 바로 낙상으로 이어져. 그럼 낙상을 하면 골절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간접 조명 켜놓고 낙상할 수 있는 거 치워놓고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예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르신들 자체는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게 최고다 그 뜻입니다. 팀의 접근인데요.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뭐 의사, 간호사, 복지사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같이 노인간호에 참여를 해주셔야 더 효과적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노인간호 4가지는 뭐다? 우선 노인을 알아야 될 거고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예방적인 접근 그래서 예방간호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팀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자, 세 번째입니다. 복지사업 내용인데요. 1970년대 전후에는요, 노인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노인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의료도 수준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일자리가 막 없기 시작을 했고, 실업 상태, 노인 실업 상태가 막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치매가 생기고 질병이 생겼을 때 이 어르신들을 누가 간호해야 되지? 근데 뭐 며느리 혼자 간호를 하다 보니까 며느리는 사회에 일을 못 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 또 경제력이 또 떨어지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바로 1970년대예요. 그래서 1981년도에 10년 후죠. 노인복지법을 만들었어요. 노인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나라에서 뭔가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한 거죠. 자, 세 번째, 노화에 의한 신체적 변화와 간호. 요것이 이제 진짜 어르신들의 이제 실제적인 간호에 대한 이제 또 내가 이분들이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간호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신체의 기본적인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어르신들은요 예비력이 떨어져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우리는 딱 보고 피해야지 막 이러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신다는 거죠. 방위 반응의 저하 조심하고 내가 미리 뜨거워 했는데 우리들은 화상 입기 전에 딱 손을 떼지만 어르신들은 허허허 하다가 화상을 입어버렸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화상이 또 욕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내 몸을 내가 보호하고 내가 예방하고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문제는 회복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순환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렇겠죠? 자, 면역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력이 떨어지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예방이 최고다. 적응력도 많이 떨어져, 적응력. 그러니까 어디 가도 적응을 잘 못하게 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도 어렵고, 새로운 환경도 어려워.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면 적응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방위 반응의 저하, 회복력의 저하, 예비력의 저하가 생겨서 또다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첫 번째 신경계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뉴런이라고 하죠. 신경원이 떨어지니까 우리처럼 아 뜨거! 이게 아니라 뜨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억력과 판단력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감각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 핫팩 같은 거 됐을 때 우리는 뜨거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르신들은 화상을 입은 후에 아시게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요 수면 특징인데요. 시험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이제 저를 봐주세요. 이 수면 특징이 시험제 많이 나와서 저와 함께 프린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수면 시간 자체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수면 시간의 질이 높아. 그치? 수면 시간도 높아. 아주 질이 좋아. 그래서 위야. 근데 어르신들은 아래야. 요걸 먼저 머릿속에 넣고 REM 단위. 렘 들어봤는데 렘 수면. 그쵸? 꿈꾸는 단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그 꿈꾸는 단계는 얕은 수면이라는 거? 그래서 아침에 엄마가 아이고 잘 잤어 이랬는데 나 밤새 꿈 꿨어 이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피곤해서 오늘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꿈을 계속 꾼다는 것은 얕은 수면, 깊게 못 잤다는 걸 의미해요. 꿈도 안 꿨다는 건 푹 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렘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꿈을 꾸는 단계가 계속 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얕은 수면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전체 수면 시간 자체도 떨어지고 질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얕은 수면으로 그것을 거의 유지해요. 그런데 그마저도 떨어지는 겁니다. 유지하거나 감소한답니다. 자, 그러면 NREM인데요. 노렘 수면인데요. 꿈꾸지 않는 단계. 그럼 아까 뭐라 했지? 아주 깊은 수면이라고 했지. 깊은 수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짧다입니다. 이거 많이 헷갈리시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수면은요. 전체 수면 시간 자체는 뭐다? 감소한다. 그런데 깊은 수면은 거의 없어. 그래서 NREM, 노렘 수면 자체는 뭐야? 아주 짧고 오히려 얕은 수면인 렘 수면이 유지되거나 그마저도 감소된다. 이렇게 외우셔야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면 조금 돌려보셔서 완전히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전체 수면이 감소하니까 깊은 수면이 거의 없다 보니 얕은 수면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낮이나 밤에 잠깐씩 주무세요. 깊게 주무시는 게 아니라 얕은 수면으로 잠깐 그렇게 주무시게 되고 저녁에는 체력이 딸리다 보니 일찍 주무시게 되죠. 그러면 일찍 깨고 얕은 수면을 반복하다 보니까 새벽잠도 없어져서 일찍 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잠을 잠깐 주무시지 않으면 또 체력 유지가 안 되시는 겁니다. 네, 요 수면이요 시험지에서 잘 나오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2번 순환기계입니다. 순환기계의 변화인데요. 관상동맥 질환이 증가하고 혈압은 다소 증가할 수 있고요. 혈관의 탄력성도 감소가 되다 보니 정맥류가 증가하고 심박출량은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관상동맥은 뭐예요?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동맥이거든요. 그래서 협심증이나 우리 심근경색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어. 나이가 많아서 그렇겠죠, 그죠? 자, 혈압은 어떻게 무조건 올라간다 노인이라고 해서 땡 다소 증가할 수 있다. 노인은요 혈압이 떨어지는 분도 계실 거고 올라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다소예요. 다소 증가할 수 있다. 혈관이 탄력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치고 올라가는 정맥은 찍찍 늘어나. 그럼 피가 고이겠지. 그래서 하지 정맥류 같은 여러 가지 정맥류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심박출량도요. 몸 자체에 있는 수분은 줄어들기 때문에 팍 쌓여야 되는 수분, 심박출량 자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세 번째입니다. 호흡기계 변화인데요. 기침 반사가 떨어지고 호흡기 감염은 그래서 더 증가하면서 잔류 공기량이 증가한다. 자, 이 부분도 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기 뭐가 껴? 탁 뱉어내. 그치? 내가 밥을 먹다가 바쁠 때 여기 딱 걸렸어. 그럼 어떻게? 딱 뱉어내요. 그죠? 근데 노인분들은 어때요? 기침 반사가 감소하다 보니까 뱉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크게 그대로 염증을 일으키게 되다 보니 호흡기 감염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잔류 공기량이 뭐냐면, 자, 호흡을 한번 할 때, 자, 들이마시고, 뱉어보세요. 했을 때, 그 이후에 남는 양을 잔류 공기량을 하는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뱉어내는 힘도 없고 들이마시는 힘도 없다 보니 폐 자체, 폐 활량이 줄어드는 이유예요, 이게. 그래서 이만큼이나 남아있고 실제로 호흡하는 양은 이만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만 걷거나 조금만 활동을 하면 숨이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잔류 공기량이 더 증가한다는 건 내가 지금 호흡할 수 있는 양은 이만큼밖에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자, 호흡곤란시 간호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호흡곤란시 간호는요, 다른 성인이든 기본이든 다른 계속 나오잖아. 그치? 저산소증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 뭐부터 줘야 돼? 산소부터 공급하시고요. 평소에 규칙적이고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조금 해놓는 게 좋겠죠. 근데 호흡곤란 당시에는 이런 운동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의 간호예요. 이건 예방 차원에서의 간호이다. 그 다음에 잦은 체위 변경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호흡곤란이 오랜 시간 지속을 만성적으로 되다 보면 폐에 분비물이 끼게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염증으로 이어지겠죠. 그렇다는 건 폐에 염증이 생긴다는 건 폐 활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폐 분비물을 제거하려면 체위 변경도 많이 해야 되고 기침을 반사를 계속 일으켜야 되겠죠. 기침 반사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쳐준다거나 아니면 가습기를 계속 틀어서 이렇게 점막이 촉촉해져서 등을 두드렸을 때 이렇게 해서 뱉어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잦은 체위 변경, 적절한 수분을 공급을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습기도 아까 튼다고 했고 수분을 많이 섭취해서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기침은요, 한 번에 여러 번 기침하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뱉어내. 어르신들은 점막도 촉촉하지 않지만 그만한 힘도 없고 탄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 뜻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기침해서라도 안에 있는 분비물이 쿡 나오게끔, 그게 매우 중요하다. 호흡 운동을 격려하는데요. 자, 코를 통해서 마시고 입을 오므려 천천히 뱉습니다. 그러면 호식이 흡식보다 2배 정도 길게 바뀐 호흡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소화기계 변화입니다. 구강 건조증이 생기고요. 그래서 타액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입이 많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될 거고요. 치아 구조도 많이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치주 질환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흡수할 수 있는 연도 운동은 감소를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 빈혈도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노인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질환은 바로 소화기계 질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치아 때문이고요. 또 타액이 감소하다 보니까 너무 건조해져서 그런 일이 생기죠.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 섭취, 그 다음에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도록 격려하시고요.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 영양소, 단백질, 칼슘, 비타민 C 이렇게 같이 요거는 적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면역이 떨어지고 항체 형성을 해야 되니까 단백질, 또 뼈가 많이 약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칼슘, 그다음 비타민 C는 면역에 직접 관여하고 또 우리 헤모글로빈 아시죠? 철분 흡수를 또 도와요. 그래서 비타민 C, 네, 직접적인 또 면역에 관여합니다. 5번째, 근골격계 변화입니다. 골격과 근육의 무게가 많이 감소하죠. 골다공증이 옵니다. 척추간판의 위축으로 구분 자세를 하게 되고요. 키도 줄어들고 골다공증이 많이 발병하게 되면서 걸음걸이는 느리면서 보폭은 어떻게 돼? 크지 않고 작고 끌면서 걸어요. 발을 드는 높이는 낮다. 그래서 낙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기면 뭐에 걸려서라도 툭툭 넘어져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골절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관절의 변화는 20에서 30세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유도 드시고 비타민 D에 칼슘까지 드셔야 되는 거는 20세부터 드셔야지 노인 때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넘겨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 간호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예방! 그래서 낙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간접 조명을 켜놓으시고 걸려서 넘어질 거 치워놓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죠. 걷기, 조깅, 체중 부하 운동을 통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자, 다시 골다공증 예방에 어떤 운동이야? 걷는 운동이죠. 관절염이 있어. 그래서 노인의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돼. 그럼 뭐야? 수영입니다. 그래서 만성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해. 아파. 그럼 수영이고요. 내 골다공증 위험이 있어. 그럼 걷기예요.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서 관절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근육을 이완시켜서 그 다음에 걷기 운동을 하셔야겠죠. 자, 6번째, 비뇨기계 변화입니다. 우선 소변 저장량이 많이 감소돼 있어요. 방광벽이 많이 비후,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확장 기능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요실금, 야뇨증, 빈뇨가 발생하고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배뇨통하고 배뇨장애까지 생겨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요실금도 많이 생기지만 밤에 소변 보러 자꾸 일어나시다 보니 수면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쵸? 그리고 빈뇨,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요실금의 문제, 소변이 저장량도 많이 줄어드니까 더 자주 가게 되고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이 비대증이 생기니까 소변을 보려는데 힘줘야지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쉬 하면 나오지만 전립선 비대증은요 힘줘야지 나온답니다. 자, 노인들이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양은요 250에서 300cc 밖에 안 돼요. 근데 일반 성인은 얼마야? 500cc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시는 거예요. 요실금시 간호는 한 문제가 나와요. 요실금은 진짜 여러 군데에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꼭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일정한 간격으로 변기를 제공하거나 일정한 간격으로 어쨌든 소변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1번이에요. 시험 문제 나오면 규칙적으로 방광을 비운다가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케겔 운동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케겔 운동을 많이 하셔야 요실금에 이제 예방이 되는데요. 한두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케겔 운동 같은 경우는 몇 달, 몇 년을 하셔야 효과가 있어요. 또 기저귀 착용하고 외출하시는 거는 와상 환자에게는 기저귀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뭐 간단하게 내가 외출을 해야 돼. 근데 화장실을 갈 수 있는 환경이 못 돼. 그때마다. 그럼 기저귀를 뭐 간단하게 착용하고 외출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또 와상 환자분은 계속해서 소변줄을 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라고 한다면 기저귀를 쓸 수 있다.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분들께서 욕창이 생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겠지? 빨리 유치도뇨를 삽입합니다. 자, 다시 와상 환자분이에요. 근데 뭐 피부도 깨끗하고 뭐 환자분도 컨디션이 좋아. 그럼 기저귀를 쓰겠지만 욕창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유치도뇨부터 삽입한다. 별표입니다. 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요. 방광을 계속 비워서 감염률을 오히려 떨어뜨리고요. 깨끗하게 피부 간호를 해주고 합병증을 조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험지에서 이게 가끔 나왔었어요. 요실금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간호는 하면 피부 간호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 욕창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7번째, 감각기계의 변화인데요. 우선 시각부터 보겠습니다. 눈물이 많이 감소가 되면서 안구 건조증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노안도 있지만 여러 가지 건조증으로 인해서도 또 시력도 떨어질 거고요. 밤에 야맹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눈이 막 부시고. 그래서 야간 운전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자, 넘겨보세요. 동공이 또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체 탄력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남색 계통 구분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시험지 가끔 나왔었어요. 무슨 색이니? 남색 계통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검은색인지 남색인지 구분을 잘 못하세요. 그리고 또 백내장과 녹내장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안압이 높아지는 거 녹내장, 그다음 수정체의 혼탁은 백내장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글씨는 크게 쓰고요. 간접 조명을 활용을 하시고 구분이 아주 쉬운 대비색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막 검은색에 노란색 이런 식의 대비색을 쓰면 한눈에 딱 보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청각입니다. 노인성 난청으로 고음 감지에 장애가 생깁니다. 큰 소리로 하면 잘 들릴 텐데 이러면 잘 들릴 것 같지만 어르신들이 이런 고음을 듣기가 어려우니까 소리를 작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잘 들려요. 할아버지 이게 더 잘 들립니다. 이거보다는 목소리는 크고 천천히 또박또박 낮은 음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미각입니다. 우리 미각도 혀에 많은 감각 기능이 있잖아. 근데 그런 미래가 있어야지 쓰다, 달다, 달다 막 이렇게 아는데 그럼 미래 자체도 많이 감소를 하고요.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오겠죠. 단맛과 짠맛은 많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음식들이요 달고 짜져요. 왜? 잘 못 느끼니까 자꾸 소금을 더 넣고 자꾸 설탕을 더 넣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쓴맛과 신맛에는 아주 민감해져요. 그래서 어르신들은요 쓴맛과 신맛을 되게 싫어해. 그래서 아우 쉬어 이러면 레몬 주스 막 이런 거 막 다 아이고 쉬어다 아이고 나 이거 안 먹는다 막 이러시잖아요. 그죠? 후각입니다. 후각의 감소와 코가 건조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냄새 잘 못 맡으세요. 그래서 냄비가 타고 있어도 음식이 타고 있어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촉각입니다. 온도와 통증 감각이 많이 떨어지셔서 화상이나 동상에 주의하셔야겠죠. 8번째, 심리적 변화입니다. 우울증, 내향성, 수동성, 조심성이나 경직성, 의존성,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더더욱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르신들일수록 되게 우울해지실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생겼고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내 의견은 안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하게 되는 거 있고 그래서 내향성이나 수동성이 생기고 조심하게 되는 거죠. 자, 경직성의 증가가 무슨 뜻이냐면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더더욱 고집하게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는데 그게 왠지 불편하고 고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하던 방법대로 할래. 오래 걸리고 힘들어도 난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융통성이 많이 없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게 됩니다. 또 새로운 기구의 사용이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거부하게 돼서 본인이 오래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쓰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노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 심리적인 변화 많이 이제 지금 공부를 하게 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노인의 직접적인 질병에 이런 부분을 다가갈 거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노인의 이제 재가간호에 대한 부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시설 요양에 대해서도 나눴어요. 그 부분은 들어도 헷갈린다고 하셔서 노인간호에서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